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교재 212페이지 동아농민운동 들어가 봅니다. 여러분 동아농민운동에 대해서는 뭐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전봉준 장군이 뭐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네, 그 노래의 주인공이 된 전봉준 장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전봉준 장군의 지휘 아래 많은 농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저항했던 것이 바로 동학농민운동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시민혁명에 가까울 정도의 대규모의 이제 저항운동이 되겠습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교재 한번 봐주세요. 동학농민운동이 언제 일어났냐면 1894년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바로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게 언제냐면 1884년이었어요. 그러니까 1882년 이모군란 벌어졌고 1884년 갑신정변 벌어졌었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10년이 붕 떴어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지금 농민들이 폭발을 했답니다. 근데 그냥 폭발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들이 폭발할 수밖에 없었던 뭔가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의 시작은요. 왜 그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는지 먼저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상황이라고 하면 대내적 상황, 대외적 상황인데요.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거, 주목을 하는 것은 대외적 상황이에요. 자, 1880년대의 대외 상황.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요. 지금 어디를 먼저 보셔야 되냐면 교재의 210페이지. 지난번 갑신정변 이후 정세 부분 빼놨잖아요. 그 부분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자, 근데 이쪽 내용을 할 때는요. 우리가 그동안 쭉 배웠었던 내용 먼저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뭔가의 상황들이 1894년 농민으로 하여금 폭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야기의 시작은 1876년. 그동안 꼭꼭꼭 닫고 있었던 클로즈 정책에서 1876년 드디어 우리는 문호를 열게 돼요. 자, 이것이 강화도 조약. 다른 말로 조일 수호조규였죠. 명칭을 정확히 기억하세요. 조일 수호조규. 이때 우리가 첫 번째 문호를 열어줬던 나라는 일본이 되겠습니다. 근데 다 알다시피 우리는요. 근대적 조약이라고 맺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일본이 원하는 건 다 수용을 하죠. 치해법권, 해안측량권 뿐만 아니라 개항 이후에 여러 가지 부속 조약들을 체결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 조일 통상장정이라고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그 조일 통상장정에서는 세 가지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산무, 뭐가 없었죠? 항세가 없었고요. 관세가 없었고요. 곡물 유출에 제한이 없었어요. 맞아요. 자, 특히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곡물 유출에 제한이 없었다면 바로 이 부분이 되죠. 왜냐면 일본은 지금 국내에서 식량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조선에서 그거 가지고 가고 싶어 했었거든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요. 잘 보세요. 일본은 자,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경제를 침탈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은 1894년까지 계속 이어지겠죠. 특히나 이들은 영국에서 값싼 면을 사가지고 와서 그거 우리 이제 국내에 갖다 파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그 전에요. 옷 만들어 입긴 했었죠. 근데 공장에서 만드는 옷이 아니라 어머님들이 직접 집에서 만드는 물레 돌리고 배틀 짜서 만드는 옷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 공장에서 만든 물건에 비해서 아무래도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본은 이러한 영국산 면 제품을 조선에 갖다 팔기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중개무역 형태로 갖다 팔았다고 말씀드렸죠? 갖다 팔았어요. 자, 그러면 그로 인해서 조선의 경제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일단 간의 수공업 자체가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간의 수공업이 붕괴되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일본 상인이 번 돈을 일본이 고스란히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국내 부족한 식량을 사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의 무역 형태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미면 교환 체제다라고 불러줘요. 밑자가 쌀밑자인 거고요. 면은 면직물이에요. 이해가시겠죠? 미면 교환 체제. 그로 인해서 일단 조선 국내에서는요 돈이 부족하잖아요. 백성들 세도 정치 이후로요 계속 지금 몰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빚더미에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상인들이 다니면서 쌀을 사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면요 어쩔 수 없어요. 갖다 팔아요. 문제는 그 정도가 심해지다 보니까 어떤 모습까지 나타나냐면 입도선매의 형태까지 나타납니다. 입도선매. 입도선매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아직 벼가 다 익은 게 아니에요. 벼가 다 익으면 고개를 숙여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좀 꼿꼿하게 서 있어요. 아직은 다 안 익었어요. 그런 상태일 때도 이미 벌써 그 논떼기 자체로
밭대기라는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냥 논 자체로 갖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 이제 막 모내기 해놨습니다. 이때 이제 막 상인들이 다니면서 이 땅에서 지금 가을에 수확될 거 우리가 미리 찜할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미리 찜할 때는요 돈을 많이 안 줘요. 왜냐하면 아니 그러다가 혹시 가을에 수확이 잘 안 되면 어떡해? 중간에 태풍이라도 만나면 어떡해? 그러니까 제값 다 못 쳐주겠고 미리 사가지고 가는 거니까 미리 예약 걸어주는 거니까 싼 값에 사가지고 갈게 이렇게 돼요. 우리가 만약에 돈이 많다라면 그런 조건에 수긍 안 하겠죠. 아니 나 농사에 자신 있으니까 가을에 수확 다 하고 난 다음에 비싼 값에 팔 거야 이러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도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지만 일반 서민들도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뻔히 아는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입도산매를 하게 돼요. 되셨어요? 자, 그로 인해서 농촌 경제가 파탄은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곡물들이 이제 일본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실제로 나중에 우리가 먹을 식량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식량 부족으로 곡물가가 많이 상승을 하게 돼요. 되셨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요. 계속 곡물 유출을 인정했던 건 아니고요. 중간에 우리도 브레이크를 잡죠. 그게 언제냐면 1883년 상황이에요. 1883년 이때 맺었었던 조일 통상장정이 다시 수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제2차 조일 통상장정이 체결됩니다. 그래서 없었던 관세도 신설, 그리고 방공령 조항. 조선의 상황이 있을 때는 곡식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공령 선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공령 조항이 생겼더라. 그래서 실제로요, 그 이후에 한 20여 차례에 걸쳐서요, 방공령이 반포가 됐어요. 자, 그런데 특히나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방공령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1889년에 반포되진 방공령이에요. 이때 방공령을 발표한 사람은 조병식이라고 하는 함경도 관찰사예요. 조병식이라고 하는 함경도 이제 관찰사가 방공령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부하 직원이 실수로요. 한 달 전에 반드시 통보해야 되는 그 방공령을 일본한테 이제 그 시간을 못 맞춘 거예요. 일본이 뭐야, 니네가 그 날짜 못 맞췄잖아. 그로 인해서 우리 일본 상인들이 피를 많이 입었으니까 피해 금액 플러스 이자까지 물어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막대한 오히려 배상금을 지불하는 상황이 돼버렸더라. 자, 당연히 이제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민중들은 정부의 무능력함도 짜증이 나지만 이런 상황을 계속 야기시키는 일본에 대한 불만도 커져갔겠죠. 되셨어요? 그래서 반일 감정을 계속 싹트게 되는 상황인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청나라 상황을 한번 볼까요? 청나라 같은 경우는요, 그동안 조선에 대해서 종주권을 행사했었기 때문에 약간 방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경제 침투하니까 바짝 긴장하게 되는 거죠. 되셨어요? 그래서 그들도 조금 뒤늦게 이제 경제 침투에 들어오는데 그 시점이 언제가 됐었냐면 1882년이었습니다. 여러분 1882년은 중요한 사건이 많이 벌어지죠. 일단 첫 번째는 서양 국가 중에서 최초로 누구와 미국과 수교를 맺으면서 미국에다가 항구 열어줬었어요. 그래서 관세는 일단 인정을 받았지만 최국 대우를 최초로 인정해줬다는 거. 그런 이제 단점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 또 같은 해에 이모군란 벌어졌었죠. 그리고 이 이모군란을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명성황후는 누구의 도움을 요청했더라? 청나라. 그러다 보니까 이모군란 끝나고 난 다음에 청나라 내정 간섭이 심해져서 3인방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마젠창, 멜렌도르프, 그리고 원세계, 위안스카 이 세 사람이잖아요. 이 세 사람이 조선에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뒤늦게 그들이 이제 경제 침투하기 위해서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을 체결하더라. 그래서 청나라 상인들은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날 때까지 그들이 마찬가지예요. 일본 경제 침투와 더불어서 같이 조선 경제를 침투를 합니다. 근데 이제 눈에 띄는 것은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에는요 내지 통상권이 들어가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 일본 상인들 같은 경우는 개항장에서만 무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개무역을 해야 되는 형태였지만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에서는 청나라 상인들이 조선 땅 원하는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게 하였더라. 내지 통상권. 되셨어요? 자, 그래서 청나라는 내정 간섭에다가 청상인의 내륙 진출. 결국 이 두 나라 간의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하게 돼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1880년대, 이제 90년대 가보면요. 우리나라로 이제 들어오는 이제 수입품들 있잖아요. 그 수입품은 일본과 청나라 거의 반반 정도의 상황입니다. 라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일단 한반도 둘러싼 2파전 양상이 보이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추가로 들어오는 나라가 있습니다. 누구냐? 러시아. 일단 러시아는 조약 체결 자체가 조금 늦습니다. 라고 했어요. 언제냐면 1884년. 이 1884년 하면 일단은 러시아와 우리가 수교를 맺은 것부터 일단 먼저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갑신정변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필기할 때요. 그냥 필기하는 게 아니라 다 그 안에서 순서별을 하는 겁니다. 워낙 요즘에는 좀 떨어뜨리기 위한 문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간별이 조금 중요하거든요. 자, 이때 주목할 거. 청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과 조약을 체결할 때는 조선아, 미국과 조약 맺어. 이렇게 이제 후원을 해줬었지만 러시아와는 안 했었어요. 왜? 조선을 둘러싸고 3파전 양상이기 때문에 이들도 서로끼리 견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되셨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직접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 84년 조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러시아가 내려와요. 그러면서 우리 땅 일부를 사용하게 되는데 거기가 어디냐? 경흥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자, 역사 공부하다 보면요. 조차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 조차라고 하는 게요. 남의 땅을 돈 안 내고 사용할 때 이걸 바로 조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흥이라면 제 머리 여기가 백두산이죠? 백두산에서 두만강 쪽 이쪽 갔을 때 있는 지역이 경흥 지역입니다. 그 경흥 지역을 조차를 하고요. 러시아에서는 또 메베르를 파견해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이 헷갈리는 이유가 서양인들까지 막 나오다 보니까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고 되게 복잡해져. 자, 메베르까지 파견하게 됐더라.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얼지 않은 항구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방향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다라고 했죠. 근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건 19세기. 이 19세기는요. 러시아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영국도 주목을 해주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별명 들어보신 적 있나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딱 들어봤을 때 영국 떠오르신 분들 문과생이죠. 근데 딱 이거 했을 때 어딜까? 혹시 저기 뭐 백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북반구 고위도 지역에 있는 나라들 혹시 아이슬란드 뭐 이런 거 떠올리신 분들은요 아마 이과 출신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조카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숙모 저기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어디예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영국이지. 아니 그걸 모르니 그랬더니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정말 백야 현상이 나타나는 그럼 이제 아이슬란드거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되게 무식하다고 막 욕했다고. 그래서 이게 이과생과 문과생의 차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영국이 19세기 때 워낙 식민지를 이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대영 제국의 번영을 상징하는 말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거예요. 아마 이제 이런 거 이제 수긍하신 분들은 이제 이과생들이 그래서 역사 공부하기 너무 힘듭니다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래서 조카도요 이과생이다 보니까 자기네 과 친구들은 다 물어봤대요. 야 니들은 진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 알아? 그랬더니 애들이 다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이제 1학년 딱 지나자마자부터 이게 문이과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그런 병폐가 나왔는데요. 아무튼 여하튼 자 그만큼 이제 영국도 식민지를 많이 차지하고 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뭐 인도를 비롯해서 중국 지역도 일부 차지하고 있고요. 많은 곳을 차지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내려오려고 하고 또 영국도 곳곳을 차지하면서 그런 러시아를 방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유럽 쪽에서도 부딪히고요. 아시아 쪽에서도 부딪혀요. 그 아시아 쪽에서 부딪히고 있는 지점이 이 한반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은요. 지금 84년도에 조선과 조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경흥 지역을 조치하자 이 경흥 지역을 군사 기지로 삼아서 러시아가 이제 동아시아 지역을 차지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영국이 또 어떻게 하냐? 우리의 땅을 불법적으로 차지해요. 그게 언제냐면 85년도의 상황이에요. 되셨어요? 그래서 영국이요 85년부터요 횟수로 3년 동안 우리의 그 전라도 아래쪽에 보시면 거문도라고 있거든요. 그 거문도를 불법적으로 점령을 하게 됩니다.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기본 3파전 양상에다가 영국까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85년의 요 상황이 있잖아요. 이 상황이 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정말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질 것 같기도 해요. 너무 위험해져. 자, 그래서 이런 85년 상황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냐면 안 되겠다. 이 한반도를 중립국으로 만들자. 이것이 나와요. 한반도를 중립국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되는데 이 주장을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독일의 외교관이었던 부들러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들러가 말하길 스위스
들어보신 적 있죠? 그렇죠? 이 스위스가 영세 중립국입니다. 유럽의 스위스가 그러하듯이 이 한반도도 영세 중립국으로 만들자 이런 얘기 했었고요. 우리 사람으로는 6.1준이 있어요. 6.1준은 언제 한번 언급을 했었냐면 미국과 우리 조약 체결하고 난 다음에 보빙사 파견하잖아요. 그때 그 보빙사의 수행원으로 갔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근데 돌아오지 않고 미국에 머물면서 공부도 계속하고요. 여행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유학생이에요. 외국 유학생이 되겠는데 이 6.1준이 그런 얘기를 해요. 특히 6.1준 같은 경우는 어떠한 강대국 하나가 조선을 중립국으로 보장한다 이래서 될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이 다 합심을 해가지고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곳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되셨어요? 자, 그래서 지금 했던 이야기들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번에 했던 얘기들이지만 85년에 나와 있는 거문도를 점령하는 거. 자, 이것은 지금 두 나라 간의 지금 대립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뭐 거문도를 왜 불법 점령하였습니까? 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거는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함입니다. 보시면 되겠고 이런 상황 속에서 중립국에 대한 이야기까지 주장이 되어지더라. 되셨어요? 그냥 이렇게 보면 진짜 별거 아니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계속 연속 3시간째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걸 여러분들 반복을 하면서 계속 누적돼서 쌓아오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 그냥 한 번에 딱 보시려면요. 진짜 복잡한 내용이에요. 자, 그 내용 가지고 잠깐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자, 210페이지 여러분들 오른쪽 보조단에 보시면 6.1준의 한반도 중립파론이라고 보이고 있죠. 이제 우리나라는 지역으로 말하면 아시아의 목에 처해 있는 것이 유럽의 벨기에처럼 비슷하다. 자, 그리고 중국에 조공을 하던 터키에 또 조공하던 불가리아와 같다. 중국에 조공하던 것은 터키에 조공하던 불가리아와 같다. 대저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중립국이 된다면 러시아를 방어하는 큰 기틀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러시아를 방어하는 이런 이야기가 났으니까 러시아와 조약 체결하고 난 다음에 영국까지 지금 불법 점령하는 85년도의 상황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죠? 또한 아시아의 여러 대국들이 서로 보전하는 정략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이익도 될 것이고 여러 나라가 서로 보전하는 계책도 될 것이니 무엇이 괴로워서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오른쪽에만 보시면은요 211페이지 지도가 들어가 있죠. 지도를 보니까 일본 통상장정 개정 나와 있고요. 청나라 상민수륙 무역장정 나와 있고요. 러시아 화살표 내려오고 있죠. 자, 영국의 거문도 점령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이요. 당연히 문제에서 자주 출제가 되고요. 출제될 때 여러분은 85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80년대 이제 조선을 둘러싼 대외 관계가 좀 심상치 않더라라는 상황을 하나 보실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내부적인 상황 볼게요. 내부적으로는 청나라와 일본 상인들이 이제 경쟁적으로 진출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농촌이 초토화가 되잖아요. 그로 인해 농촌의 불만이 대단히 커져가요. 자, 그럼 농촌에 이제 불만이 커지면 당연히 이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일단 우리가 그 중에서 이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하는 건 동학과 농민이 결합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동학이라는 종교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앞서 배웠을 때 국가에서는 이 동학을 인정 안 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1대 교주가 누구였냐면 최재우. 최재우가 죽었을 때 죄명이 뭐였습니까? 혹세무민.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요. 백성들을 현혹시킨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죽였잖아요. 그랬던 동학이 어떻게 교세를 확장하는지 이들이 어떻게 농민을 끌어들이는지 요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됐나요? 자, 일단 이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등장했던 것은 경상도 경주였어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청나라와 일본의 상인들이 경쟁적으로 진출하면서 농촌 경제가 초토화되다 보니까 백성들은 이스라엘인 마음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정부는 아직까지 개항 이후에 뭔가 무능력하기 때문에 이들을 견제할 만한 해법을 못 찾고 있는 상황. 배상금마저도 계속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배상금은 농민 주머니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이제 어떤 사상적인 것에 매료가 되죠. 왜냐면 동학은 단순하게 종교로서의 성격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개혁적 성향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까요? 대표적인 게 후천개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동학의 그 실천적이고 혁명적이고 개혁적 성향에 빠져드는 겁니다. 또 더군다나 인내천, 사인여천이라고 해가지고 평등사상 주장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1880년대와 이제 90년대로 가면요. 교세가 어느 지역까지 이제 확장이 되냐면 충청도, 전라도 일대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 지역 같은 경우는 전국 8도 중에서 아래쪽에 있는 3개 지역이죠. 그래서 삼남지방 이렇게 불러줍니다. 자, 이렇게 80년대, 90년대 그 교세 자체가 확장되는 과정 속에서 이들은요. 음지에서 활동하지 않아요. 그동안 이제 숨어서만 믿었다면 이제 양지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 시작하는데요. 그 시작이 여러분들 전라도 삼내지방이에요. 삼내지방에서 집회를 열었다 해서 이걸 바로 이제 삼내집회라고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지금 종교를 만든 사람이 최재우였잖아요. 이 종교를 창시한 사람을 교조라고 해요. 역사에서 교조가 나오면 2가지 뜻이에요. 첫 번째는 종교를 창시한 사람. 또 하나는 성리학의 교조화라고 해서요. 그냥 무조건 믿고 따르는, 무비판적으로 믿고 따르는 그런 현상을 교조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조는 동학을 창시한 최재우를 말합니다. 우리 교조가 너무나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그 억울함을 해결해 주세요. 풀어주세요. 교조 신원운동이라고 합니다. 또 동학에 대한 종교 탄압, 중지해 주세요.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어요. 근데 이걸 당시 이제 왕한테 얘기한 건 아니고요. 관찰사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충청도 관찰사한테 가가지고 우리 억울함 좀 풀어줘 이러면서 요구를 했는데 관찰사가 뭐라고 하냐면 미안하지만 그거는 내 소관이 아니야. 그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요. 왕을 보러 서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왕에게 억울함을 해소해 주세요 라고 상소문을 올리는데 광화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하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복합상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학 교도들은요 나름대로 내심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고종이 우리의 이런 뜻을 헤아려 주겠지 싶었지만 국가에서는요 동학 그 주도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체포하고요 강제 해산을 시켜버려요. 자 그러자 그들이 안 되겠다.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펼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언제냐면 1892년의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1893년이 되면 그들이 보은 지방에서 충청도 보은 지방에서 뭐라고 하냐면 집회를 열어서 보다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냅니다. 크게 2가지예요. 첫 번째는 외세 배척. 그리고 또 하나는 탐관오리 척결. 여러분들 그들이 하는 주장을 한번 봐보세요. 삼내집회 같은 경우는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보훈집회에서는 외세를 배척하자 탐관오리를 처벌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 자체의 성격이 좀 달라졌습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맞아요. 그러면서 이때쯤 되면 이제 동학 교도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누적된 모순으로 인해서 일반 농민들도 대규모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 자체가 이때 되면 이제 정치적 주장으로 변모를 하게 돼요. 되셨죠? 바로 이러한 이제 상황들이 이제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1894년 폭발을 하게 될 거예요. 어떤 이제 문제점들이 누적이 됐을 때요. 누구 하나인가요? 살짝 쳐주기만 하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진짜 요즘 짜증나는 일이 되게 많은데 회사에서 치이고 엄마한테 치이고 되게 짜증나는 일이 많은데 근데 내 동생이 나한테 살짝이라도 실수하면 너 잘 걸렸다 싶어가 막 분부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누적되어 있다가 이것이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폭발하게 됩니다. 일단 여러분께서 여기서 파악을 해주셔야 될 것은 삼내집회와 보훈집회에서 주장되었던 내용들이 어떻게 다른지 요거 2개를 비교를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가장 핵심 내용인 동학 농민운동 실제로 진행 상황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전 1894년인데요. 동학농민운동 같은 경우는 그냥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이 안에서 다시 단계를 3단계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단계는 1894년 1월에 벌어졌던 이게 어디서 벌어지냐면 고부 지역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고부 농민봉기 요거 먼저 하나 보고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해산을 했어요. 근데 이들이요 다시 한번 봉기를 합니다. 그게 언제냐면 그해 3월에 다시 봉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1차 봉기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앞서서 있었던 고부봉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고부지역. 여러분들 이 고부지역을 좀 모르실 것 같은데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평야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어딘지 혹시 아실까요? 전라도. 특히 이제 전라북도 일대 가면 호남평야에서 정말 넓은 평야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했었던 고부라고 하는 곳이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가다 보면 중간에 계속 작은 산들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고속도로를 달려도요. 그냥 쭉쭉 못 달리고 터널 계속 지나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평야 같은 경우도요. 쫙 봤을 때 그 땅 끝과 하늘 끝이 딱 일자로 만나는 그런 지평선을 볼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전라북도 지역, 호남평야 일대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보시면 정말 하늘의 평야가 쫙 펼쳐져 있는 게 보여요. 그만큼 드넓은 평야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바꿔 표현을 해보자면 집권자들 입장에서는요. 조세를 거둘 수 있는 수입원이 널려 있다고도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조세 수탈이 많이 자행됐던 곳이기도 한 곳이에요. 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부 지역에서 폭발했다가 그것이 나중에 이제 전라도 일대까지 더 확대가 돼요. 그것이 바로 1차 봉기인 거고, 그러다가 또 다시 그들이 폭발을 합니다. 이건 이제 그의 가을 9월에 일어났다라고 해서 2차 봉기라고요. 일단 여러분 이렇게 3단계로 접근을 해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 왜 이들이 폭발을 하였습니까? 라고 봤더니 조병갑이라고 하는 이제 군수가 있어요. 앞서서 조병식이 잠깐 나왔는데 그 조병식과 조병갑은 좀 분류가 좀 달라요. 조병식은 함경도 관찰소로서 방공령을 발표했던 사람인 거고요. 이 조병갑 하면요. 대표적인 탐관오리입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요. 뭐 자기 아버지의 뭐 어떤 비석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버지를 칭송하는 비석을 세우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막 돈도 걷었고요. 더 나아가서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요. 물이 항상 필요하죠. 그렇죠? 그 물을 저장하는 시스템 중에서 이제 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흘러가면요. 그 흘러가는 중간을 막아가지고 여기를 이제 저수처럼 이용하는 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기존에 분명히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던 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볼 말고요. 아래쪽에 새로운 보를 만듭니다. 이걸 바로 이제 만석보라고 불러줘요. 근데 문제는 이 만석보를 만들고는요. 백성들에게 여기서 나오는 물 사용하려면 돈 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700석을 착복하게 됩니다. 되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저항을 했겠죠. 이때 저항했던 인물 중에요. 전봉준 장군의 아버지도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거 얘기했다고 관아에 끌려가서 맞습니다. 그래서 전봉준 아버지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요. 결국 장독이라고 해요. 많이 맞으면요. 거기서도 이제 몸에 그 독소가 발생돼서 결국 그것 때문에 죽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막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조병갑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조병갑이 이제 딴 데로 발령이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무야무야해졌는데 이 그 조병갑이 다시 고부지역으로 이제 발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봉준을 비롯한 많은 이제 농민들이 저항을 하게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래서 1차 때는 전봉준. 자, 그럼 이때 전봉준이 봉기하면서 주변에 사람들을 모아야 되겠죠. 이때 사람들을 모을 때 썼던 방법이 뭐가 있냐면 사발통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문, 글을 돌렸다는 거예요. 근데 사발이라고 하는 건 밥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대자보 같은 걸 붙이게 되는데 대자보에 보면 우리가 왜 지금 봉기했는지 내용들이 쭉쭉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서 조병갑 죽여버립시다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다면 그런 운동을 누가 주도하는지 사람 이름이 여기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이름을요. 가장 최초로 주도하는 사람은 전봉준입니다. 이런 순서로 적게 되면 그 사람이 금방 발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이름을요. 밥그릇을 엎어주고 낸 다음에 이름을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써요. 그럼 이 안에서도 최고의 주동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기 어렵겠죠. 이런 방법이 바로 사발통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봉준 장군의 이름도요. 요쯤에 위치하고 있어요. 되셨어요? 자, 이렇게 이제 농민군을 규합을 해가지고 봉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부에서 난리가 났어요. 무슨 일이니? 그래서 보내서 봤더니 조병갑이 잘못했어? 그러면 조병갑 파직 이러면서 이제 한양으로 압송을 해갔어요. 자, 그러면서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왜 그들이 그렇다면 3월 달에 다시 한번 봉기를 했냐? 이때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한답시고는 안핵사라고 하는 이제 특수한 관리를 보내요. 이 안핵사라고 하면 뭔가 이제 일이 생겼을 때 보내는 임시 직책 뭐 이렇게도 보셨으면 됩니다. 이때 파견되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용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근데 서서히 그가 문제를 처리하면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고부봉기는 조병갑의 잘못도 있지만 농민들도 잘못했어 이러면서 농민들에게 그 잘못을 물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사태가 다 진압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요. 이 농민군들을 잡아간다거나 그 가족을 죽이는 그런 행태를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안핵사 이용태의 실적에 대해서 당연히 폭발을 했겠죠. 그래서 그들이 봉기를 하게 되셨어요. 이때 그들이 이제 고부 지역에 있는 백산에서 봉기를 합니다. 백산에서 집결을 해서 봉기를 하는데 이때 전봉준 장군이 왜 우리가 봉기할 수밖에 없는지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밝혀요. 경문을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농민군들아 우리 요 룰 4가지는 지키자라면서 4대 강령을 제시를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께서는 이때 발표된 경문이 무엇인지 4대 강령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 좀 해봐야 되겠죠. 자, 교재 213페이지. 자, 거기 가운데 표 밑에 보시면 1차 봉기 당시에 전봉준 경문 나와 있는 거 보시죠. 우리가 의를 들어 이에 이르렀음은 그 본의가 결코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창생을 도탄 속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 위에 두고자 함이다. 약간 좀 일반적이게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좀 주목하셔야 되는데 안으로는 탐악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이렇게 나왔어요. 안으로는 탐악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그러니까 조병가, 이용태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의지가 기본적으로 반봉건적인 어떤 의지가 엿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봉건적인 탄압과 질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한다 엿보이고 있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양반과 부호 앞에서 고통을 받은 민중들과 그러니까 농민들 말하고 있죠. 또 방백과 수령 밑에서 굴욕을 받은 소리 여기서 말하는 소리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아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농민뿐만 아니라 고통받고 있었던 아전들까지 끌어들이겠다. 그러니까 고통받고 있는 피지배층들은 다 모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리들은 우리와 같이 원한이 깊은지라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 이렇게 얘기해요. 경문 되셨죠? 자, 옆으로 보니까 4대 강령 나왔어요. 사람을 죽이거나 가축을 잡아먹지 말아라. 충유를 다하여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안케 하라. 일본 오랑캐를 몰아내고 나라의 정치를 깨끗이 하라. 일본에 대한 이야기는요. 나중에 2차 때 더 이야기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의 경제 침투로 인해서 농촌이 피폐해졌기 때문에 반감이 상당히 컸다.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군대를 몰고 서울로 들어가 권세가 귀족을 모두 없애라. 되셨죠? 자, 시험에서요. 경문도 나올 수 있고 4대 강령도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제시가 되면 1차 봉기,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돼 있구나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의 군대가 이제 치고 올라가는데요. 이들이 정부 군대를 상대로 승전부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제 황토연. 이때 정부군을 상대로 해서요. 처음으로 승리를 했고요. 장성 지역에서도 승리를 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고부에서 시작되었죠. 이들의 세력이 전라도 일대를 다 장악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전라도의 전자가요. 어느 도시에서 온 건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전주에서 왔어요. 그만큼 전주는요. 전라도 최고의 도시였었거든요. 근데 이 전주성을 그들이 함락을 하게 됩니다. 자,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을 함락하자 정부가 깜짝 놀라게 돼요. 어떡하지? 어떡하긴 어떡하겠어요. 명성황후가 전통적으로 써먹던 수법이 있죠. 누구를 끌어들인다? 청나라를 끌어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갑신정변 끝나고 난 다음에 맺었던 조약이 있습니다. 텐진조약. 자, 그래서 청나라가 일본한테 우리 조선에다 군대 보낼 거야 라는 걸 통보를 했더니 일본도 그렇다면 우리도 군대 들고 들어갈 거야. 7천여 명의 군대를 끌고 들어옵니다. 되셨어요? 자, 이거 이제 무슨 상황이냐면 나랑 내 친구가 놀다가 싸웠어요. 비유를 좀 쉽게 말하자면. 그런데 둘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될 텐데 내 친구가 치사하게 엄마한테 잃는 거예요. 근데 엄마 오시더니 아빠까지 같이 오는 겁니다. 되셨어요? 우리끼리 지금 내부적인 문제인 건데 청나라와 일본까지 군대를 들고 들어오더라. 농민군이 이건 아니잖아. 정부가 이제 잠깐 일단 중단해보자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정부 니네가 우리가 원하는 어느 정도의 개혁을 반영만 해준다라면 우리 일단 중단하겠어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체결되는 것이 바로 뭐가 있냐면요. 전주 화약이에요. 자, 전주성에서 여기서 말하는 화약이라고 하는 건 폭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화해의 약속, 화해의 약속을 체결하였다. 되셨죠? 그래서 이때 농민군은요. 정부로부터 개혁안을 약속받는데 이것이 바로 패정개혁안. 패정개혁안 12가지를 약속을 받습니다. 됐나요? 자, 잠깐만 여러분들 여기서 패정개혁안 워낙 중요하니까요. 내용 좀 짚고 가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지난번에도요. 14교조 정강 이런 거 공부했죠. 오늘 패정개혁안 공부해야죠.
갑오개혁, 독립협회 활동하다 보면요. 뭘 바꾸자, 뭘 바꾸자 내용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단히 여러분이 많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요.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기본으로 암기를 해야 되겠지만 암기에다 이해도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지금 패전개혁안을 지금 제시한 건 농민들이잖아요. 그럼 농민들이 뭘 원했을까? 그들의 입장에서만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이 농민이라면 가장 원했을 게 뭐일 것 같습니까? 일단 저 같으면요. 토지를 요구했을 것 같아요. 지주 전호제가 심화되어가지고 빈농들이 많이 양산되고 있었기 때문에 토지 문제에 대한 지적을 꼭 저 같으면 했었을 것 같습니다. 되셨어요? 실제로요. 그 어떤 개혁이라든지 운동 속에서 토지 분배 이야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 권력을 잡고 있었던 지식인들 같은 경우는요. 나름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세금 제도는 개선시켜줬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까지는 하지만 토지를 균등 분배하자는 이야기를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토지를 균등 분배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농민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그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갑신정변에서 나왔던 이야기도요. 지조법을 바꾸자. 그러니까 조세 제도를 바꾸자 그런 얘기는 있었어도 토지 균등 분배 얘기는 안 나와요. 앞으로 나오는 많은 개혁에서도 토지 균등 분배는 안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농민들이기 때문에 토지 균등 분배 이야기가 나왔다. 그리고 당연히 일종의 잡세를 없애달라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을까요? 피지배층입니다. 피지배층들이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신분제 폐지예요. 노비 문서를 소각하자, 신분제 폐지하자 이런 얘기합니다. 되셨어요? 단 없는 건요. 군사개혁. 농민들 입장에서는요. 뭐 군대가 강해지고 이런 거 아직까지 크게 와닿지 않아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니까. 군사개혁 같은 거 빠지고요. 과거시험 같은 거 없애달라 그런 얘기 없어요. 왜? 과거시험 같은 경우는 양반들이 보는 건데 이들이 당장 과거시험 없앤다고 해서 뭐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농민들이 원했던 것 중에 일단 첫 번째 토지 균등 분배, 두 번째 신분제 폐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을 배척하자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자, 실제로 그 내용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교재 213페이지 확인을 하고 봅시다. 자, 패전개혁안 12조 1번 동학교도는 정부와의 원활 식구 서정에 협력한다. 두 번째, 탐관오리는 그 죄상을 조사해서 엄징한다 그랬어요. 탐관오리는 비리공무원입니다. 이 비리공무원을요. 지식인들이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피지배층이 그렇게 불렀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탐관오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이것도 동학농민군의 주장. 횡포한 부호를 엄징하고 불량한 유림이나 양반도 벌해준대요. 그리고 노비 문서를 소각하래요. 노비 문서를 소각한다는 것이 신분제 폐지를 얘기하겠죠? 7종의 천인차별을 개선하고 뭘까요? 신량역천 그걸 말합니다. 그리고 백정이 쓰는 평난갓을 없앱니다. 청산과부의 개가를 허용한다. 그러니까 남편이 일찍 죽고 난 다음에도 홀로 살았어야 되는 그 여인들 있잖아요. 사회적 질서가 그들에게 그런 걸 요구했었는데 그들의 재혼을 허락해라. 무명의 잡세를 없애라. 관리를 채용할 때는 집어를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해라. 그런데 과거시험 폐지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외와 통하는 자는 엄징해라. 일본에 대한 반감 보이시죠? 그리고 12번 토지는 균등해서 분작한다. 보셨습니까? 자, 그리고 정부랑 진짜 합의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전라도 일대를요. 동학농민군이 접수를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개혁을 실천하기 위해서 집강소라고 하는 조직을 설치를 합니다. 여러분 집강소라고 하면요. 농민들이 만든 자치기구예요. 전라도 일대에 53군데 있었는데 농민들이 만든 자치기구로서 이러한 개혁을 추진하는 겁니다. 되셨어요? 우리가 앞서서 뭐 통리기무화문 그런 공부했는데 통리기무화문은 정부에서 만드는 거고 집강소라고 하는 건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이더라. 됐죠? 자, 그런데 이러했었던 농민들이 그해 9월 다시 한번 재봉기한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청나라 일본 군대가 들어왔죠. 그런데 우리끼리 합의 봤죠. 그래서 정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끼리 합의 봤으니까 니네 둘 다 물러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물러나기를 거부해요. 그러면서요. 이들은 한 번 들어온 군대를요. 철수 안 시키려고 해요. 생각해보세요. 일본 같은 경우는 강화도 조약 체결하고 난 다음에 경제 침투해왔어요. 근데 그들의 욕심은요. 경제 침투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영향력까지 행사하거나 아예 조선을 장악하고 싶어 했는데 1884년 10년 전에 김옥균 일파를 후원하던 그 갑신정변 실패를 끝내자 정치 부분에선 영향력을 행사 못하고 있었잖아요. 계속 그러면서 청나라한테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군대를 대규모로 끌고 올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잡았어요. 일본이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경복궁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고종과 명성황후를 압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정치판에서 물러나와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흥선대원군이었죠. 그렇죠? 그 흥선대원군이 이모군란 이후로 청나라 끌려갔다가 4년 만에 돌아왔거든요. 근데 그를 다시 권좌에 앉혀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이모군란 시기 때 잠깐 복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한 번 다시 한번 집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들은 당시 아산만 일대에요. 청나라 군대 있었거든요. 그 청나라 군대를 기습 공격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청일전쟁을 일으켰어요. 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선 정부를 압박해서 개혁을 추진하게 했는데 이것이 바로 갑오개혁. 이 갑오개혁을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겁니다. 됐나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불과 5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지 알겠죠? 경복궁을 장악하고는 고종과 명성황후를 밀어내고는 흥선대원군을 재집권시켰어요. 그리고는 청나라 일부 자기네가 먼저 공격 들어갑니다. 그리고 갑오개혁까지 일으켰더라. 이게 이제 그 시기 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해 6월이에요. 자, 이렇게 벌어지자 농민들이 안 되겠다. 일본 타도하자라면서 재봉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2차 봉기예요. 자, 그래서 1차 봉기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패전개혁안의 내용만 본다 하더라도 반봉건적 성격을 엿볼 수 있는 거 맞죠? 그쵸? 근데 2차 개혁은 어떻게 뭐 조선 정부를 뭐 비난하고 이런 이야기를 떠나서 경복궁을 장악하고 있는 일본에 대한 반감이 크다. 그래서 반일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걸 이제 반외세 이렇게 불러주죠. 그러니까 성격이 달라졌다는 거 확인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쉽게 얘기할 때 동학농민운동은 반외세 반봉건이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식의 이제 주장 때문에 비교가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2차 봉기를 하나 특징이 있는 것이요. 아까 동학이요.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확대가 돼 있다고 얘기했었습니까? 동학이라는 종교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렇게 나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특히나 전봉준이 활약을 했던 건 전라도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위쪽 같은 경우는 손병희가 장악하고 있었는데 아래쪽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남접 이렇게 불러주고요. 손병희가 장악하고 있는 위쪽 지역은 이제 북접이라고 합니다. 근데 손병희 같은 경우는 1차 봉기에 있을 때 참여를 안 해요. 왜냐하면 동학은 종교적인 선에서 머물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2차 봉기 때는 손병희의 10만 군대도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남북접 군대가 연합하였다. 되셨죠? 그래서 그들이 봉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농민군에 대해서 흥선대원군이 앞장서 있으니까 지금 정부 군대 들어왔겠죠. 여기다가 일본 군대도 진압했겠죠. 또 여기다가 민보군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건 양반들이 만든 거예요. 농민들이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이제 양반들이 이제 긴장을 했으니까 그들까지 합세합니다. 그래서 이제 농민 군대를 이제 압박하게 되고 결국 그들이 그해 11월을 패배하게 되는데 그 패배했던 마지막 전투가 바로 뭐냐면 우금치 전투예요. 이 우금치가 어디냐면요. 공주에 있는 고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농민 군대가 한양을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이렇게 경기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때 이제 공주, 그 공주 지역을 넘어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고개를 못 넘어간 거예요. 일주일 동안요. 한 50여 차례 붙었다고 합니다. 전투가 붙었어요. 근데 워낙 일본 군대 쪽이 무기가 우수하겠죠. 결국 그로 인해서 농민군이 패하게 돼요. 자, 전투가 모두 이제 3가지가 났어요. 황토현, 장성, 우금치가 나는데 황토현과 장성 전투 같은 경우는 농민군이 정부군을 상대로 승리한 전투가 되겠고요. 우금치 전투 같은 경우는 패배한 전투가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때 정말 거의 대부분 동학 농민군들이 다 진압을 당했다 보시면 돼요. 전봉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여기서 이제 간신히 살아납니다. 살아나지만 그 이후 자신의 부하한테 배신을 당해요. 자고 있을 때 부하가 이제 신고를 하고 그 이제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전봉 장군이 이제 도망가려고 하자 몽둥이로 그의 다리를 쳐버렸어요. 그래서 전봉준 장군이 그 압송되고 있는 마지막 사진을 보면은요, 이렇게 들것에 실려가는 모습이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들것에 실려가는 게 뭐 일본에서 예우를 해줬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그 도망치는 과정 속에서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들것에 실려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처형이 됐어요. 되셨어요? 자, 여기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하나만 더 추가시켜 줄게요. 아까 제가 여기서 빼먹었는데 요 1차 봉기할 때 있잖아요. 1차 봉기할 때는 전봉주 뿐만 아니라 이 남쪽,
그러니까 남접 쪽에서 활용하던 사람이 손화주, 김계남 이런 이제 주동자들이 있습니다. 전봉준, 손화준, 김계남 그들에 의해서 1차 봉기가 주도되었다. 이건 좀 추가해 두시길 바랄게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지금 1차 봉기랑 관련돼서는요. 경문도 읽어봤죠? 4대 강령 읽어봤죠? 그리고 태정개혁안을 읽어봤습니다. 근데 2차 봉기랑 관련돼서는 여러분이 뭘 보셔야 되냐면 전봉준이 체포되고 난 다음에 이제 신문을 받는 과정 속에서 기록 남아있는 거 있겠죠? 그걸 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게 214페이지 가운데 나와 있어요. 자, 거기 전봉준 공초라고 하는데 공초 5차례 신문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글. 자, 신문자가 작년 3월 무슨 사연으로 고부 등지에서 민중을 크게 모았는가? 3월 1차 봉기를 말해요. 고부 군수 조병갑의 수탈이 심해서 의거하였다. 흩어져 돌아간 후에는 또 왜 봉기하는가? 안핵사 이용태가 내려와서 의거 참여자 대다수가 일반 농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를 동학으로 이제 통칭하고 체포하고 사륙했기 때문이다. 이것도 보이고 있죠? 자, 전주 화약 이후에 왜 다시 군대를 일으켰는가?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요거 나와줘야 되겠죠? 일본이 개화를 구실로 군대를 동원해서 왕궁을 공격하고 임금을 놀라게 하였으니 충국 애국의 마음으로 의병을 일으켜 일본과 싸워 그 책임을 묻고자 함이었다. 되셨어요? 그래서 동학농민운동 안에서는 사료가 나올 때 시기적으로 일단 분류를 시키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시험 문제가 정말 떨어뜨리기서 나오는 문제들 많잖아요. 그런 문제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이게 좀 연도가 좀 되긴 했어요. 이게 2008년인가 9년도에 법원칙 쪽에서 나온 문제였는데요. 이 안에서도 순서별 문제가 나왔었어요. 순서별 문제. 그래서 이게 먼저냐, 이게 먼저냐. 되셨어요? 그러니까 경보국 침입 2번, 3번, 4번 순서대로 배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오늘 공부할 내용이 다 끝났어요. 그렇다면 이 동학농민운동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무엇보다 여러분들 지금 개항하고 난 다음에 거의 20년 만에 농민들이 스스로 지금 자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개혁을 스스로 이끌어내려고 했다. 오늘로 말하면 혁명에 가까운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는 동학농민운동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요. 일단 그 비중이 높다는 거 미리 하는 말씀드리면서 그러면서 동학농민운동은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그들의 요구에서 이런 반봉건적인 거 그러니까 어떤 개혁적인 요구사항은요. 갑오개혁에서 일부 반영이 됩니다. 그거 하나 주목해 주시고요. 그다음 또 하나 그들은 지금 반외세를 외치고 있죠. 비록 일본군에 의해서 진압은 당했습니다만 그 남아있는 세력들이요. 나중에 의병에 합류를 합니다. 의병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예전에 그 홍길동전 같은 데 보면은요. 활빈당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부유한데 그 악질 부유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의 재산을 약탈해서 가난한 농민들에게 나눠줬던 그런 활빈당이 있습니다. 실제로요. 동학농민운동 끝나고 난 다음에도요. 거기서 이름을 따가져서 활빈당이 이제 활동을 해요. 그런 이제 행태를 그대로 보이게 되는데 그런 활빈당에도 동학농민운동에 남아있는 나머지 세력들이 가담을 하게 돼요. 되셨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214페이지 동학농민운동의 성격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215페이지 보니까요. 지금 가운데 청일전쟁이 나와 있습니다. 그 청일전쟁은요.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바로 맨 처음에 정리할 때요. 한반도를 둘러싸고 3파전 양상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었죠. 그 3파전의 핵심 주축이 청나라와 일본인데 일본은 이때의 전쟁을 승리로 하면서 청나라를 몰아내게 돼요. 되셨어요? 자, 그렇다면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